아들 태민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 번째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안 풀린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는 말, 이미 네 번째 듣는 소리였죠. 저는 퇴직금 모아둔 통장을 털었습니다. 남편 치매 간병하느라 10년을 붙들고 산 그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잠적했고 채권자들이 제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오세란 씨 맞죠? 아들 빚 대신 갚으실 거죠? 문 앞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끝인가 싶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세란 씨 맞으십니까? 대구 청운제 요양시설입니다. 간병인을 급히 구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박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죠. 월 500만 원의 숙식 제공. 환자는 83세 남성 한 분뿐. 다만 24시간 상주하셔야 하고 가족 외 외부인 접촉은 제한됩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청운제는 대구 외곽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로 20분을 올라가야 나오는 곳이었죠. 철문을 지나 저택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3층 양옥의 정원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 간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세란 씨죠? 회장님 방은 2층입니다. 절대 함부로 말 걸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박재용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83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또렷했죠. 하지만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라고 했어요. 누구요? 간병 도우미로 온 오세란입니다. 또 새 사람이군.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묵묵히 일했습니다.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침대 정리하고, 말은 걸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산소호흡기를 챙겼죠. 간호사 출신이라 손이 빨랐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면서 차분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회장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손 냄새가 우리 어머니 같구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아줬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보나? 요즘은 못 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죠. 회장은 제가 방에 들어오면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옛날 시집이었어요. 당신 목소리는 듣기 좋구먼. 저는 매일 밤 시를 읽어줬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죠.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일했는데 가족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생일도 지나갔고 명절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회장님, 가족분들은 안 오십니까? 최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묻지 마세요. 당신이 알 일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죠.
태민이 빚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회장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게는 위안이었어요. 회장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이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세란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오?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솔직하군. 그게 좋소.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지.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하지만 원하는 건 돈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집을 펼쳤죠. 오늘은 윤동주를 읽어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를 읽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오래 곁에 두고 싶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입금 내역이 보였어요. 300만 원. 월급과는 별개였습니다. 최 간호사님, 이건 뭔가요? 저도 몰라요. 회장님 쪽에서 처리된 거 아닐까요? 최 간호사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태민이 빚독촉 전화가 또 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빚을 일부 갚았죠. 다음 달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장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명품 가방에 하이힐.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새 간병인이군요. 네, 오세란입니다. 박지수예요. 회장 손녀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 보듯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안정적이십니다. 그래요? 그럼 됐네요. 박지수는 회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죠. 세란 씨, 네, 할아버지 주변은 철저해야 해요. 간병인이라도 돈은 받는 만큼 일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고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박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거든요. 다음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왔었나? 네, 잠깐 들렀다 가셨습니다. 그래.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건 내가 준 거요. 하지만 월급과는 별개라서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최 간호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세란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물이 깊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태민이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회장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저는 매일 밤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세란 씨, 네, 회장님. 당신 손은 복 받은 손이요.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거짓말 말아요. 진심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날 밤 시를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곧 터질 거라는 걸.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최 간호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세란 씨, 어젯밤에도 회장님 방에 계셨어요? 네, 호흡이 불안정하셔서요. 매일 밤 그러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대답했죠. 제가 곁에 있으면 안정되십니다. 최 간호사는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며칠 후 물리치료사가 바뀌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시네요. 소문이요? 회장님이랑 각별하시다면서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각별하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간병을 할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매달 돈은 따로 받으신다면서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제가 지나가면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귓속말은 들렸습니다. 70인데도 저러네. 돈 때문이겠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죠. 회장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힘들게 할 순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지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어요. 스레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지수는 차를 권하지 않았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요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가요? 세란 씨가 할아버지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물론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죠. 특히 가족들은요. 저는 부당한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300만 원은 뭔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회장님이 주신 거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란 씨도 곤란하실 거예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유산 문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회장님 유산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박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어요.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밤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얼굴에 다 써 있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지수가 또 뭐라 했소? 그냥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를 꺼냈죠. 세란 씨, 이거 잘 기억해 두시오.
이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 손으로 봉투 하나를 열게 될 거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아직은 때가 아니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 손으로 열어야 하오. 회장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죠. 다음 날부터 소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여자래. 나이가 몇인데 돈 때문이지 뭐.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세란 씨, 힘들면 그만두세요. 전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순 없었어요. 회장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이 또 악몽을 꿨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오. 세란 씨, 왜 사과하십니까? 당신을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회장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회장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끝까지요.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죠. 저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가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아직도 여기 있소. 당연하죠. 고맙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후 회장은 제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죠. 최 간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리하고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따뜻함이 식어가고 있었죠. 장례식장은 서울에 차려졌습니다. 저는 조문객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냥 구석에 서서 지켜봤죠. 박지수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죠. 저는 그 모습이 슬펐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박지수였습니다. 세란 씨,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저를 빈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 유산에 손대면 고소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세란 씨한테 뭘 줬는지 다 알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회장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봉투 이야기만 했을 뿐이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매달 300만 원은 뭐죠? 그건 회장님이 주신. 증거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박지수는 비웃었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세란 씨한테도 좋아요.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태민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세란 씨 맞습니까? 기자 김민수입니다. 네, 박재용 회장 간병인이셨죠?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어요. 박재용 회장 사망 전
간병인에게 거액 수수 의혹. 화면엔 제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죠.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회장 가족 측은 간병인 오세란 씨가 회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오세란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회장님한테 얼마 받았어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화도 끊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엔 악플이 넘쳐났어요. 누군가 제 사진까지 올렸죠. 70 먹고도 저러네. 노욕. 회장님 불쌍하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하지만 노크가 계속됐어요. 세란 씨, 최 간호사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돈이요. 회장님이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박지수가 비서한테 시켜서 넣은 거예요.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요. 그게 무슨... 유산 때문이에요. 세란 씨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회장님 유언을 무효화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최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어요. 회장님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세란 씨 이름이 들어있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최 간호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맡기셨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무거웠죠. 지금 열어보세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란 씨,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소. 가족도, 사랑도 다 돈으로 계산했지. 그게 내 잘못이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회장의 고백이었죠. 지수는 착한 아이였소. 하지만 내가 망쳤어. 돈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았지. 그 아이도 결국 나를 닮아버렸소. 최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세란 씨,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내게 돈을 바라지 않았어. 그저 사람으로 대해줬지. 내 손을 잡아줬소.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는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오세란 씨에게 돌아가야 하오. 이건 뇌물도 대가도 아니오. 그저 감사의 표시일 뿐이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최 간호사가 말했죠. 이게 증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남기신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싸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쳐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장님 뜻은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부탁.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녹음기를 내밀었죠. 이게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육성 유언이군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있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증인이 없어요. 육성 유언도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용없다는 얘기였죠.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상대 측에서 세란 씨를 고소할 겁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태민아,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알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엄마, 내가 곁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박지수 측에서 보낸 거였죠. 횡령 및 금품 수수 혐의. 저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날 밤 청운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 간병인이었어요. 세란 씨 회장님 방 정리하다가 봉투를 찾았어요. 봉투요? 네, 세란 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청운제로 달려갔습니다. 새 간병인이 봉투를 건넸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친필 유서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의 글씨였죠. 나 박재용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내 재산 중 10억 원은 오세란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마지막 시간을 인간답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죠. 회장이 저를 기억해줬다는 것. 유서를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싸울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친필 유서는 증인 없어도 됩니다. 필적 감정만 받으면 돼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만 상대 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회장이 제 편이니까요. 그날 밤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 손은 복 받은 손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이 손이 따뜻하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이 저 별 중 하나가 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법정에 섰습니다. 처음이었어요. 70평생 법원에 올 일이 없었죠. 제 맞은편엔 박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오세란,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피고인은 18개월간 매달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총 5,400만 원입니다. 그건 회장님이 주신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비웃었어요. 피고인은 회장의 신뢰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학대입니다. 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장의 유언에 따라 정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유언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친필 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유서를 살펴봤어요. 필적 감정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회장의 친필이 맞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작성 시점이 의심스럽습니다. 회장은 사망 한 달 전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피고인이 강제로 쓰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장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죠.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육성 유언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세란 씨, 당신은 내게 돈을 바라지 않았소. 그저 사람으로 대해줬지. 박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증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장님 혼자 녹음하신 겁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인 없는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최 간호사였어요. 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이 유서를 쓰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녹음도 제 앞에서 하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박지수 씨가 저를 협박했거든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박지수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죠. 최 간호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오세란 씨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은 매일 밤 세란 씨 손을 잡고 주무셨어요. 어머니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최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박지수 씨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와도 10분 만에 가셨죠. 회장님은 그게 슬프셨어요. 거짓말입니다. 박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게 증거가 있어요. 최 간호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방문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재판장이 수첩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18개월 동안 손녀가 5번밖에 오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검사가 최 간호사를 쏘아봤어요. 당신은 피고인 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재판은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도 섰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죠. 저는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족처럼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300만 원을 받았습니까? 회장님이 주셨다고 해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회장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외로우셨거든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왔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세라는 무죄. 회장 박재용의 유언은 유효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죠. 박지수는 법정을 나가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증과 증거 조작 혐의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회장의 이름으로 노인 복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10억 중 8억을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태민이 빚을 갚는 데 썼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란 씨 왜 대부분을 기부하셨습니까? 회장님이 원하셨을 겁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요.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존엄입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아요. 거짓이 부끄러운 거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운재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회장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섰죠. 회장이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햇빛이 제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복받은 손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회장이 저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죠. 회장님, 저 잘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 같았어요.